장동혁이 뭐 여기서 뭐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언제 쫓겨나냐 이 문제지.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살아 돌아와서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면 김도욱 그 원내대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원내 사령탑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장동혁 지도부가 굉장히 약화될 것이고 또 일부는 선거에서 우리가 만약에 지게 되면 나는 바로 최고위원 사퇴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지도부가 자연 붕괴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뭐 지금까지 빌드업을 쌓은 건데 아무튼 뭐 이제 지역별로 이제 뭐 판세를 한번 뭐 이제 보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 뭐 이제 지금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는 기간이고 저희가 공표 금지 직전에 이제 동아일보가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서울시장부터 보면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정원 후보가 49.6, 오세훈 후보가 36.4. 그래서 뭐 오차 범위 밖에서 이제 13.2%포인트 큰 차이가 나는 조사였습니다. 이게 뭐 동아일보가 리서치 의뢰해서 전화 무선 면접 방식으로 이제 5월 24일에서 지금 6일에 한 조사입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 뭐 이제 저희 여론조사는 이렇게 크게 나왔지만 뭐 다른 언론사 여론조사는 뭐 아예 동률로 나오고 뭐 이러면서 되게 혼조 증세를 좀 보였어요. 이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정도가 사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유독 심한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까지 어느 정도 추이를 좀 이제 사실 볼 수 있는 게 여론조사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모르겠어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선거를 전망한다는 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도 있게 반응들을 하시는 분 거잖아요. 근데 초반의 상황하고 좀 이제 중반 이후의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는데 아까 박원석 의원님께서 좀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정원호 후보가 도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공성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초반에는 마치 본인이 수성하는 입장처럼 비춰진 부분이 상당히 있다. 왜냐? 그 앞에서 몇 달 동안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우위를 좀 보여왔던 것들에 대한 그 안주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도전자는 도전자다워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 그 5년 동안의 서울시정을 책임졌던 오세훈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건 강력하게 물어야 돼요. 예를 들면 한강버스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특히 그 오세훈 그 서울시장 시절에 뭔가 이 본인의 업적, 치적을 쌓는 그런 데만 좀 골몰했던 거 아니냐? 라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물고 늘어지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 부동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전임 시장 탓을 많이 했잖아요. 네. 특히 이제 문재인, 박원순 요 조합의 탓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5년 동안 서울시장 하면서는 뭘 했다라는 거냐. 좀 구체적으로 좀 따지고 들어갈 필요가 있었는데 초반에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도전자가 검증의 무대에 올라간 그래서 그 본인의 과거 31년 전의 주폭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충분히 해명이 전 됐다고 보는데도 해명과 관계없이 수세에 몰리는 모습이 많이 있었던 것.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바로 공세적으로 돌아설 수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박빙의 승부지만 그래도 승리의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는 포지션으로 자리를 옮겼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그 공세를 늦추지 않은 모습이 유권자들에게는 또 역시 도전자는 그 도전자의 모습처럼 보이네라는 그런 평가를 얻을 수 있는 득점 포인트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정원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 후보면서도 사실 부동산이나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 약간 중도 쪽으로 포지셔닝을 하는 메시지들을 많이 내잖아요. 뭐 재건축도 빠르게 하겠다. 뭐 이제 공공성보다는 수익이 중요하다. 뭐 이런 취재 말을 하면 사실 중도 보수에 소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의 부동산은 좀 불안한데 이런 식의 중도층의 시선을 좀 불식시키면서 좀 공략들을 많이 해나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게 좀 먹히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에서 부동산은 그 이전에 지방선거만이 아니고 총선까지 포함해서 원래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인해 선거의 판도가 확 바뀌었던 적이 많아요. 네. 과거에 뉴타운 선거 2008년 총선이었죠. 그때 민주당이 거의 서울에서 전멸했잖아요. 그 공약 하나로. 그리고 뭐 지난 총선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한강벨트
거의 다 민주당이 이길 뻔했는데 일부에서 뒤집어진 것도 부동산 문제였고, 그다음에 윤석열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패했던 선거, 거기에도 이제 부동산에 영향이 없지 않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굉장히 휘발성이 높은 이슈인데 이번에 부동산 문제가 그렇게 이슈가 됐습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슈를 못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가 없지 않아요. 전월세 문제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집값 폭등의 조짐도 있고, 수급 불균형, 그러니까 공급 부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너무 공격적이기만 했지. 뭐 박원순이 어쨌고, 뭐 이재명 정부가 어떻고, 자기 대안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지는 못했다고 보고요. 또 너무 정원호의 그 신변잡기적인 과거 이런 걸 공격하는데 치중하느라고 네. 부동산 문제를 쟁점화하는데 좀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정원호 후보를 때리고 네. 민주당을 공격할 거야라는 의진이 있었지만 실제 결과를 보면 그게 쟁점이 안 됐어요. 오히려 뒤늦게 터진 삼성역 철근 누락이 훨씬 더 쟁점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의 전략 실패, 오세훈 시장의 전략 실패라고 봐야죠. 그래서 정원호 후보 측이 만약에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뭔가 이슈가 크게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공방을 벌였으면은 굉장히 코너에 몰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저는 그 장특 보유 이거를 선거 앞두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왜 저 얘기를 갑자기 할까? 저는 그 방향에 동의해요, 정책적으로. 네. 그러나 정무적으로 그 시점에 그걸 얘기 꺼낼 시점은 아니었어요. 당장 그걸 할 것도 아닌데. 네. 그리고 이번에 정부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네. 그 선거 끝나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불리한 전장을 만들었는데 다행히 그걸 추가적으로 쟁점화를 못 시키는 바람에 네. 정원호 후보가 그냥 뭐 이렇게 눈치면서 넘어갔어요. 음. 저는 부동산 문제 가지고 끝까지 이게 선거의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얘기했지만 아니 자기들이 쟁점을 못 만들고서 뭐 변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코스피에 좀 덮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덮였고 예전처럼 부동산 문제가 덜 민감해진 이유가 자산 가격이 오르잖아요, 한편에서. 네.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이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박탈감이 이 상쇄되는 보상이 게- 돼요. 아. 그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사실 지금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정원호가 되든 오세훈이 되든 그럼 이제 수도 서울의 시장이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의 앞으로의 정치적 향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면 이제 정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당선이 되면 벌써부터 막 뭐 이제 뭐 기자들 질문할 때 막 뭐 더 큰 꿈이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도 벌써 들어가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뭐 이제 본인은 뭐 이제 서울시장 3선하는데 뭐 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원호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민주당의 어떤 이런 레이스 주자 이런 걸로 좀 떠오를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서울시장은 누가 됐든지 간에 주요한 대권 주자 반열에는 올라가죠. 네. 이제는 이제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도 그런 반열에 올라가는, 그래서 잠룡 후보군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정원호 시장에게도 그런 관심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원호 시장이 초선 임기 중에 그런 생각을 내비친다? 저는 그건 안 할 것 같습니다. 정원호 시장 후보가 지난 3선의 성동구청장을 했을 때 그때 본인이 가장 그 높은 지지를 받은 건 시민의 삶을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본인이 모토로 삼고 있는 게 서울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을 내가 하겠다. 나는 지금 정치인으로서 정치꾼처럼 보이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본인의 각오였기 때문에 뭐 지금 오세훈 후보는 5선의 서울시장이 된다 그러면 바로 차기 대선 주자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가 그렇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원호 후보는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민주당에서 차기 후보군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뭐 정청래 대표다, 김민석 총리다 뭐 있지만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 만약에 대구의 김부겸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뭐 영순위로 올라갈 사람이 전 김부겸 후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민주당의 잠룡 지형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네. 그런 측면을 한번 유심히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특히 대구에 제가 김부겸 후보를 언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제까지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하고 네. 영남 출신의 민주당 후보가 다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구분점을 놓고 지금 언급되시고 있는 잠룡들 네. 이런 분들은
영남 출신이 아니에요. 네. 유일한 영남 출신이 지금 현재까지는 김부겸 후보다. 그렇다면 4년 임기가 정확하게 다음번 대통령 선거 임기하고 이제 일치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되면은 뭐 누가 뭐래도 당선만 되신다면 대구 지역에서 가장 그 촉망받는 그런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아마 대구 유권자들은 이 부분도 하나의 또 어떤 선택 포인트로 네. 삼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되면 어떻고 되면 뭐 이제 다시 뭐 이제 대권 주자의 찬탄 가도록 가는 건데 안 되게 되면 뭐 어떤 길을 갈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이제 되면 대선 주자, 안 되면 당권 뭐 이렇게 당권? 생각을 하겠죠. 뭐 떨어지고 나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를 안 하실 건 아니고 네. 본인의 어떤 지분이 좀 있잖아요. 그 당내 그 본인을 따르는 사람들도 좀 있고 이분께서는 이제 좀 뭐랄까 온건하다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른바 친윤 쪽에서도 그냥 대안으로 좀 이 사람이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친윤 쪽에서? 친윤 쪽에서도 네. 뭐 예를 들면 한동훈과 오세훈을 놓고서 한동훈보다 오세훈이다. 어느 쪽에다 줄을 쓸 것이냐라고 얘기하면은 그쪽에 줄을 쓸 수도 그렇겠죠. 있죠. 예.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의 선택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권력 의지가 강한 분은 아니에요. 그 서울시장 나올 때도 지난번에도 대선 주자로 나오려고 하다가 그만두셨잖아요. 근데 네. 그때 대선 주자 나오는 것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다. 그리고 본인이 아유 뭐 나는 그냥 서울시장 5선에 서울시장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 조선시대 많은 임금들이 있지만 그 임금들 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지만 황희정승은 정승이었지만 그 사람 이름 다 기억한다. 그러니 꼭 무슨 대통령이 돼야만 좋은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또 가족들도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권력 의지가 절대적으로 내가 최고 권력을 가져야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치라는 게 꼭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따르는 사람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글쎄 만약에 떨어질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은 다음 행보는 어디로 갈 것인가? 결국은 당으로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선돼서 하면 또 이제 또 둘이 맞붙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 그거는요 어느 당이든지 간에 뭐 꽃가마 태워서 한 명 보내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적절한 경쟁은 당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주장을 가지고서 당원과 국민들께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지를 얻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다 제거해버리고 나 혼자 남겠어. 그거는 완전히 독재자적인 발상이잖아요. 그건 아닐 겁니다. 아니 뭐 오 시장은 당연히 뭐 떨어지면 당으로 가겠죠. 네. 차기 당권 도전을 아마 할 것 네. 같고요. 당선되면야 서울시장 하고 그다음에 네. 대권 도전 지난번에 이제 좀 더 포기했던 네. 그 당연한 수순으로 투명하게 보이는 거고 정원호 후보는 대권 이런 얘기를 안 꺼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상상하지 않았던 일을 하면 어색해요 사람이. 서울시장도 좀 어색하잖아요. 매우. 네, 저분이 별로 서울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본 것 같지 않아요. 삼선 이후에 했어요. 아니 했으면 그렇게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치.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거 하는 사람이 계속 네.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떻게 가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다. 평소에 그럼 훈련을 안 한 거지. 의지는 있었지만. 근데 훈련 안 하다가 뭐 월드컵 나가면 갑자기 축구 잘하진 않죠. 그러나 지금 환경이 좋아서 이 정원호가 이 이재명이라는 고지대에서 축구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유리하게 게임을 풀었는데 근데 본인이 당선된다고 갑자기 평소에 그 꾸지 않았던 꿈을 꿀까요? 제가 보기 어색하고 그리고 상대들이 너무 막강해요. 지금 갑자기 그 틈바구니에 들어서가지고 뭐 대권 주자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부추길 텐데 글쎄요 서울시장을 한번 하고 네. 그 시정의 결과로 평가받고 네. 그 다음에 더 큰 지도자로 뭐 아니 그리고 나이가 아직 뭐 그렇게까지 급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당선되면 서울시정을 성공적으로 잘하는 데 집중하는 게 맞고 본인도 네.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도전을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실 이제 오세훈 시장의 뭐 이제 당권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또 다른 관심사는 민주당의 당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북지사 선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의 이원택 후보와 이제 민주당의 3명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경쟁이 되게 치열한데 정청래 대표가 이제 사전 투표일 첫날에 페이스북에 이원택을 찍어달라는 글만 6개를 올렸어요, 연속적으로. 그만큼 이제 정말 이원택의 당선이 본인의 일을 당내 향보에도 절실하다 이런 게 좀 느껴지는 이런 대목이었는데,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 특보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참 프레임이 고약하게 짜졌어요. 네. 약간의 가불기적 상황이 아닐까라고도 지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이 전북에 대해서 제대로 좀 운영을 해왔는가라는 뭐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이원택 후보와 김관영 후보 간의 어떤 인물 경쟁력이든 정책 경쟁력이든 이런 부분들이 앞세워져야 하는 선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김관영 대 후보가 정청래 주장하고 있는 네. 이번 선거는 나와 정청래의 싸움이다. 그리고 내가 당선되는 순간 정청래 대표는 사퇴할 것이다. 사퇴한다. 그리고 나는 9월달에 당에 복당한다. 뭐 이런 사실 저희 민주당의 입장에서 뭐 얼마 전까지 한솥밥을 먹었던 분을 아주 매정하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엄청 세게 하시던데요. 사실은 지금 김관영 후보의 주장이 그 어떤 것도 받아들여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특히 김관영 후보가 본인이 이번 지방선거의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대우를 초래한 건 본인 스스로다. 지난 11월 달에 어떤 식당에서 네. 운전비 명목으로 본인 스스로 누가 돈을 주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본인이 자기 가방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돈 꺼내가지고 현금을 나눠주는 이 장면들이 네. 이게 언론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이 지도부가 결단하지 않았다면 뭐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비판했을 거예요. 저렇게 명백한 어떤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후보를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것이 네.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정말 고육지책으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읍참마속한 상황이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청래 대표의 측근인 이원택 의원을 공천 주기 위한 거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프레임이 씌워졌고, 네.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른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오로지 이 말씀만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북의 유권자들께서 이해는 충분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이 텃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 이 경계, 담이 무소속 후보와 또 우리 당의 후보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해졌다.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김관영 후보도 얼마 전까지 민주당이었고, 그리고 다시 민주당이 돌아온다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시니까 이게 후보 간의 어떤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점이 좀 부족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저희 지금 당의 입장은, 당에서 명백한 사유로 제명을 했고, 그 제명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그 복당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정말 명확합니다. 네. 그것이 법으로 뭐 무죄를 받는다든지 했다면 또 다르겠죠. 네네네. 그 당시에 지도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어떤 확정적인 부분이 없다면 복당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김관영 후보가 말씀하고 계시는 저 프레임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과 같은 프레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내지 못한 부분은 좀 대단히 아쉽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까지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뭐 누구를 지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지지를 할 때 지지의 명분은 좀 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전북 같은 경우는 95년도 지방 이제 자치가 시작된 이후로 한 번도 민주당이 이제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제 민주당 선거 전략을 짜는 분 얼마 전에 만났는데 기대하는 게 전북은 항상 이렇게 민주당만 이렇게 찍는 관성이 있으니까 표가 아래로 내려가서 찍히는 게 좀 덜 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거에 옛날에 기대를. 국민의당에 안철수 때 28석을 전부 다 안철수한테 줬던 적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게 지금 현재 그 느낌은 그때하고 비슷해요. 그때 뭐냐면 야 우리를 이렇게 홀대해? 우리가 이렇게 만만해 보여?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김관영 지사가 만약에 후보가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임기 중에 반드시 복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송영길 대표도 전 대표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당 사람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거라는 게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 사람 절대 복당 안 시켜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뭐 제가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소리일 것이고 그냥 당선되면 복당될 것이다. 그리고 저 당선이 가져올 그 여파라는 것은 대구에서 우리가 졌을 그 국민의힘이 진 것과 똑같은 그거 이상의 파장 효과가 있을 거예요. 당장에 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김관영과 정청래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친명 친청 갈등 대리전 양상을 양상이죠.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파장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그렇게 보여요. 뭐 일종의 이제 당권 경쟁에 전초전 비슷하게 전북 선거가 경선부터 치러졌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그 후유증이 지금 크게 번지는 건데 김관영 후보는 저렇게 이제 반정청래 이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오히려 본인 선거의 선명성을 부각시키고 유권자들을 견인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메시지를 계속 강화하잖아요. 네. 얼마 전까지 같은 당의 대표였는데 상대 당을 상대로도 아니고 같은 살벌하더라고요. 당, 워딩 대표를 들어가는 상대로 게. 저렇게 나를 세우는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한다는 게 저게 선거에 도움이 될까? 네. 이렇게 생각도 처음엔 했었는데 선거에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기세가 지금 줄어들지가 않잖아요. 네. 물론 오랫동안 저희가 민주당만 찍었던 그런 민주당의 그 텃밭과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막판에 뒷심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조직력이라는 것이 또 있으니까 근데 그에 비하면 이원택 후보가 안고 있는 한계도 많아요. 일단 인물론 면에서 뒤지고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이원택이라는 재선 국회의원이 있었던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 저도 딱 이름 듣는데 생소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그 같은 전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치 저관여층들 같은 경우에 잘 모르는 거예요, 저분은.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인상만 안고서 지금 선거를 출발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전북 선거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내심 굉장히 우려스럽게 비관적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고 아니 그리고 이제 선거 결과가 좋으면 다 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관영의 그 제명도 다 미화가 되고 네. 아니 그래서 재판 기소됐으니까 재판 받겠죠. 1심에서 100만 원 이하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그럼 복당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김관영 후보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그 2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에서 이제 호남의 기반 정청래 대표가 사실 호남 기반을 힘들게 본인이 만들었어요. 지난 대선에 호남 선대본부장을 자임하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호남 기반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지난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승했는데 그 한 축인 지금 전북이 되게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김민석 총리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한다고 익산으로 옮겼어요 근거지를. 그게 사실은 도화선이었는지도 몰라요. 그게 저렇게 그렇지. 김관영을 제명까지 이르게 한 도화선이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민주당 이 전당대회 호남의 이 풍향이 네. 심상치 않을 겁니다. 이번 선거 진짜 재밌어요. 처음에는 야 이렇게 시시한 선거가 어딨어. 이거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깨지겠구나. 야 곡소리 났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가면 갈수록 재밌어. 대구, 전북 이런 데가 이제 또 핵심지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80분 라이브를 했는데 저희가 딱 한 5분 정도만 좀 더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괜찮으시다면 사실 이제 이번 재보궐 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재보궐에서 이제 뭐 사실 차기 대권 주자들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유력하게 뭐 이제 국회로 입성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뭐 이제 뭐 조국, 한동훈, 뭐 송영길 뭐 이런 분들 사실 이제 뭐
김관영 후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김두겸 지사 같은 김부겸 뭐 후보 같은 경우도 만약 당선되면 뭐 이제 그런 류의 대권 반열의 선거를 통해서 오를 수 있는 주자들이 될 텐데 특히 이제 한동훈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선거 결과에서 이기면 사실 대권 주자로 떠오르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복당이 되느냐 장동혁 임기가 1년이 남은 상황에서 복당이 되겠냐 이게 사실 또 이제 많은 관심인데 그 복당 문제는 사실상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만약에 억지로 내가 꼭 빨리 복당해야겠다 그러면 가처분 신청 내면 바로 됩니다. 지금 가처분 신청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제명됐다가 그 가처분으로 다시 복당을 했잖아요. 네. 그 배현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그때 그 가처분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징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하거든요. 왜냐면 본인한테 아무런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 새벽 1시 반에 보도자료 내서 그냥 제명해버린 그랬죠. 거니까 만약에 본인이 나 빨리 돌아와야겠다 그러면 돌아와서 바로 가처분 신청 내면은 법원에 의해서 저는 거의 99% 받아들일 거라고 보여져요. 그럼 돌아오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여부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재보궐선거는 되자마자 바로 국회의원 신분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날부터. 그렇죠. 그러면 우리 당 내에는 이미 이른바 한동훈계라는 국회의원들이 꽤 한 20분 정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범윤이라는 사람, 친윤이라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어떻게 보면 당내 최대 계파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구심점이 없어서 약간 좀 주춤주춤하고 있었던 건데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의원으로 돼서 돌아와서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상임위에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문도 할 거 아닙니까? 아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엄청 쏠릴 거예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 할 때 1대 180으로 싸웠던 그런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이제 배지를 달고 들어와서 이제는 자기가 공격을 당하고 청문을 당하는 그런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자기가 국회의원으로서 그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공격하는 입장에 서게 되면 그거는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그런 원심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구심력이죠 참 구심력에 의해서 상당 부분이 이제 빨려들 것이고 그리고 뭐 22개월밖에 총선이 안 남았어요. 의원들이 우리 당의 의원들이 야 앞으로 내가 그 장동혁 혹은 윤호개인 세력에 그걸 앞세워서 내가 총선에 나가서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보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이제 안 되겠다. 빨리 다 손절하고 빨리 미래 권력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도 없고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한 20 몇 명이 정기적으로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20여 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걱정 안 해도 그 순리대로 갈 것이다. 그래서 물론 장동혁 대표는 안 물러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마 온갖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원내대표 이제 다음에 선거가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로는 성일종, 뭐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성일종, 그 다음에 정점식, 뭐 친윤이라는 정점식, 어떻게 보면 이분은 찐윤이죠. 그 다음에 그 개혁성의 김도욱, 이 세 분이 이제 경합하게 될 텐데 저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돌아와서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면 김도욱 그 원내대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원내 사령탑이 되게 되면 그러면 또 그 의총이나 이런 데서도 그 원내 사령탑에 의해서 지금 현재 장동혁 지도부가 굉장히 약화될 것이고 또 일부는 선거에서 우리가 만약에 지게 되면 나는 바로 최고위원 사퇴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지도부가 자연 붕괴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박 의원님 진단해 주신 대로 항상 어쨌든 선거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최대한 버틸 거고 임기는 1년 동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에 입성을 하더라도 그 1년 기간 동안은 장동혁 대표가 버틴다면 야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니 당선됐는데 왜 안? 그러니까 이제 무소속 생활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그림이 예상되는데 이런 게 어떻게 이어질까요? 아니 당선이 되면야 뭐 급할 게 뭐 있습니까? 장동혁이 뭐 여기서 뭐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 언제 쫓겨나냐 이 문제지. 당선되면 한 전 대표 입장에서 급할 거 없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 중간에 애매하게 있던 사람들이 이제 눈치 보고 줄 바꾸는 현상들이 일어날 거고 원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그냥 줄서기 정도인 거. 내밀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센 놈으로. 권력이 보이면 글로 딱 줄을 섭니다. 아 민주당도 줄 서요. 지금 권력의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줄을 안 서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거기에 언더찐윤 이런 사람들이 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성공하게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제가 보기에는. 꿍꿍이가 뭔가요? 아니 이제 누구 당 대표를 세워가지고 장동영 말고 아 다른 사람을 다시 이제 자신들의 권세와 영광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 이런 꿍꿍이들이 있죠. 그쪽 꿍꿍이는요. 제가 듣기에는 그 민주당이 야 민주당도 당원 주권 시대를 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원 주권으로 가자. 그래서 전당원 투표제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끌어들인 당원들이 꽤 있으니까 이분들은 그분들이 상당히 극우 성향이라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윤호개인 성향이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당원들의 성향은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기는 사람들을 원한단 말이에요. 이기는 당대표를 원해요. 근데 당원들이 뭐 물론 그분들이 옛날에 윤호개인 그 방식으로 해서 끌어들인 분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분들이 야 이번에 이 사람들을 총선으로 이 사람들을 앞세워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그거는 그냥 사상 무각이다. 그냥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다. 그런 꿍꿍이는 아니, 그러니까 뭐가 모래성처럼 됐든 될 뭐 거다. 그분들이 뭐 성과를 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이제 지금 앞서 김종혁 우리 위원장께서 길게 말씀하셨던 거는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한동훈이 당선되면 이라는 전제로 꾼 꿈들이고 낙선하면 다 꽝이지. 낙선하면 그건 꽝이에요. 맞죠. 그리고 한 대표는 그때 야인이야 진짜. 한동안 이제 정처 없이 어딜 방황해야 아 돼. 누가 뭐래요? 이게 또 냉정한 한편에 다른 시나리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재보궐 선거가 원래 민주당이 거의 다 갖고 있잖아요. 하나인가 빼고. 원래 13개가 빼고 근데 조금 더 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울산 남구도 거기는 원래 국민의힘 원래 국민의힘이죠. 근데 거기도 좀 만만치 않고 그다음에 공주부여 청양도 거기도 그렇더라고요. 거기도 원래 보수 우세 지역이에요. 그렇죠. 원래 정진석 근데- 의원이 오선한 지역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워낙에 지형이 민주당한테 유리해서 선거가 거의 막 그 아슬아슬한 것 거기 사전투표 같은데 되게 높아요. 열어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부산 북갑도 민주당이 질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그리고 분위기 막판 기세로 보면 한동훈 네. 후보 기세가 높았으니까. 네. 그리고 평택도 여기 진짜 모르겠는데 네. 여기 진짜 모르겠어요. 열어봐야 할 것 같은데 민주당 후보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제 느낌에. 그럼 조국 아님 유이동 그럴 후보. 것 같아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비공표 기관의 한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미세했대요. 세 후보가 다. 제가 진짜 듣기로는. 3파전이네요. 진짜 여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민주당 후보의 결함이 선거 막판에 드러나면서 그게 블랙아웃 기간에 반영이 됐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그 해명되지 않는 의혹이나 의구심들이 그게 표심을 어떻게 잡겠어요. 근데 여기가 투표율이 낮아요 지금. 그 투표율이 낮은 것도 거기는 여론조사도 잘 안 되더라고요. 네, 표집이 하나의 안 이유일 돼서. 것 같고 원래도 평택이 투표율이 높은 데가 아니라는데 이게 일종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 간의 격렬한 네거티브가 오히려 투표 동기를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할 만한 혹은 뭐 이 여권 후보를 지지할 만한 사람들의 투표 동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민주당이 몇 개 내줄 것 같아요. 네, 우리 뭐 김특보에게 짧게 하나만 여쭤보면 이제 사실 이제 뭐 한동훈 못지않게 조국 후보도 이제 만약에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또 이제 민주당의 이런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뭐 합당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식의 관측들도 많은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당선됐을 때 또는 낙선했을 때 이렇게 그 명함이 확실히 엇갈린다는 말씀 주시잖아요. 네. 조국 후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조국 후보가 낙선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 조국 혁신당의 구심점이 급격하게 좀 그 약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겠죠. 어쨌든 뭐 예전에 옥중에 계실 때보다야 좀 그 결합도가 지금은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배지를 달고 이번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것 때문에 사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한 그 기수 그러니까 22대 국회잖아요. 22대 국회에서 배지를 달았다가 내렸다가 배지를 다는 이런 상황을 전 처음 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도전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지금 최대치의 공격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유가 아마 아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았을 때의 조국 혁신당의 어떤 그 연속성을 지속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특히 다음번 총선을 이제 곧 목전에 두게 되는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이 과연 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큰 의문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뭐 당선되시면 사실은 이제부터는 저희 민주당이 조금 머리가 아파질 수 있는 상황은 좀 될 거다. 왜냐하면 지난 연초에 저희가 조국혁신당과의 어떤 합당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조국 대표의 정치적 위상과 배지를 달고 들어온 조국 대표의 위상은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조국혁신당 쪽에서 조금 더 강하게 저희한테 그 요구할 것들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다면 이것이 몸값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조국 혁신당에게 저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사실 굉장히 좀 그렇죠.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이 제일 쌌던 저점 매수라고 저점 표현하시더라고요. 매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앞으로는 만약에 배지를 달고 들어오시면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 민주당의 이제 당권이 어떻게 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또 이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연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지, 아니면 아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멀어져가는 쪽으로 갈지,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상당히 많이 이제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 또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저희 민주당 안에서 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전망하고 조망하는 건 내일 결과가 나온 이후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